이런 기름 묻은 손으로 저는 아들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잔치상이 엎어지는 걸 그저 멍하니 봐야만 했어요. 제 거친 손이 부끄럽다며 천박한 노점상이라며 그들은 제 아들 앞에서 제 평생의 자부심을 짓밟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 그들이 밟고 선 땅이 누구의 것인지. 그 오만하던 사람들이 30년 된 제 붕어빵 노점 앞에 무릎 꿇게 된 그날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선이에요. 올해 70이죠. 제 평생의 일터는 여기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앞이에요. 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붕어빵을 구운 지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사람들이 젊음의 거리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저는 늙어가는 중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작은 노점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제 손에 들린 이 붕어빵 틀 보이죠? 이건 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좋기 40년은 되었을 거예요. 제게는 유일한 유산이자 보물이죠. 제 손은 이제 눈보다 정확해요. 30년 세월이 묻어서 이젠 보지 않고도 반죽을 붓고 팥소를 정확하게 넣어요. 반죽이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냄새, 팥소가 달콤하게 퍼지는 이 냄새가 제 인생의 냄새예요. 가끔 단골들은 저더러 장인이래요. 저는 붕어빵이 참 정직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정성을 들인 만큼 딱 그만큼만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정직한 붕어빵을 팔아서 제 하나뿐인 아들 재현이를 번듯한 회사원까지 키워냈어요. 그거면 됐죠. 제 인생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사를 마치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치워둔 제 마포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저녁 때가 되니 아들 재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30대 후반인 녀석이 그날따라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하더라고요. 가슴이 덜컥했죠.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어머니 저 결혼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녀석이 드디어 짝을 만났대요. 상대는 민지라는 아가씨인데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착하고 예쁜지 모른다며 입이 귀에 걸렸죠.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한 게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솜사탕처럼 지나갔어요. 재현이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밖에서 밥 한 끼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양가 어른들이 정식으로 인사를 나눠야 한대요. 그쪽 집안이 뭐랄까 격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종로에 있는 어떤 가게로 갔어요. 어머니, 이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입으셔야 해요. 녀석이 어찌나 듬직하게 말하던지 저는 그저 아들 손에 이끌려갔죠. 도착한 곳은 종로에 있는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한복집이었어요. 번쩍번쩍했죠. 재현이가 미리 맞춰둔 건지 화려한 금박이 수놓인 비싼 비단 한복을 제게 입혀주었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평생 밀가루 반죽만 묻히고 살던 촌부가 갑자기 어디 높은 자리에 앉는 부잣집 마님이 된 것 같았죠. 한복집 주인이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님, 정말 한복이 날개네요. 꼭 사모님 같아요. 하는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색해서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이 거울 속 제 손에 딱 꽂혔어요. 30년 동안 뜨거운 붕어빵 틀을 잡고 밀가루를 반죽하고 겨울마다 튼 손으로 뜨거운 기름을 만진 손. 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여기저기 자잘한 화상 자국의 손톱 밑에는 아무리 닦아도 옅게 기름때가 배어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값비싼 비단 소매 아래로 제 손을 황급히 감췄어요. 이런 고운 옷에 내 노동의 흔적이 역력한 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제 열등감이었나 봐요. 재현이가 그런 제 모습을 봤는지 잠시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참 길게 느껴졌죠.
그 비싼 한복을 곱게 싸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재현이가 운전을 하는데 아까 한복집에서부터 영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아까부터 뭔가를 망설이는 눈치였죠.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녀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하고 저를 부르더니 그쪽 집안 사람들이 혹시 어머니 하시는 일 물어보면 어떡하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뭘 어떻게? 그냥 홍대역에서 30년째 붕어빵 장사한다고 하면 되지. 네가 그 붕어빵 먹고 이렇게 번듯하게 컸는데 그게 뭐가 부끄러워. 저는 나름 당당하게 말했죠. 하지만 재현이는 차마 내가 부끄러워요 라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녀석은 당황하며 그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서요. 하고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룸미러로 비친 그 녀석의 불안한 눈빛을요. 그 눈빛이 제 마음에 작고 차가운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만 같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영 편치 않더라고요. 붕어빵 장사 30년 하면서 누구 앞에서 부끄러워 본 적 없는데 자식이 저렇게 나오니 가슴 한쪽이 아렸어요. 며칠 뒤에 재현이가 그쪽 집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요. 예비 며느리 민지는 참 착하고 싹싹한 아이 같은데 문제는 그 부모님이라는 거였죠. 민지 아버지가 배태성 사장이라는데 60대 초반이고 의료기기 공장을 중소규모로 꽤 알차게 운영한대요. 사모님은 배유진 씨고요. 재현이 말로는 두 분 다 가문의 격이라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딸을 아주 부잣집에 보내서 뭐랄까 가문의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하셨대요. 나중에 사돈댁에 좀 기대거나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눈치였죠. 그런데 여기서 재현이가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저한테는 한참 뒤에야 실토했지만 민지를 통해서 제 직업을 속여 말했더라고요. 제가 홍대역에서 붕어빵 장사한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고 이태원에서 작은 떡집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참나, 이태원 떡집이라니. 제 붕어빵 노점이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아마 그쪽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딱 만족했나 봐요. 어머, 이태원? 거기 땅값 비싼 동네 아니니? 떡집이라도 이태원이면 제법 규모가 있겠네. 재현이도 번듯한 회사원이고. 그 정도면 아주 나쁘진 않지.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 이태원 떡집이라는 말이 그분들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저는 그때 그 거짓말을 까맣게 몰랐어요. 나중에 들으니 재현이는 민지가 우리 부모님이 재현 씨 어머님 떡집 얘기에 아주 흡족해 하셔라고 말할 때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홍대역 앞 기름때 묻은 천막이 떠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 거친 손이 떠올랐겠죠. 녀석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어머니를 위해서이기도 해. 만약에 노점상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 결혼은 그 자리에서 깨졌을 거야. 아마 속으로 수천 번은 되뇌었을 거예요. 자신의 거짓말을 그렇게라도 합리화하면서요. 그러니 저한테는 차마 어머니, 사실 떡집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라는 말이 안 나왔겠죠. 그저 그냥 장사하신다고만 말씀드렸어요. 굳이 자세하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죠. 저는 또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고요. 그렇게 아들은 속으로 끙끙 앓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상견례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가문의 격을 따진다는 배태성 사장님이 정식 상견례를 하기 전에 저희 집을 먼저 보셔야겠다는 거예요. 집안을 봐야 그 가정의 근본을 아는 법이라면서요. 글쎄,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걸 따지나요? 꼭 옛날 양반집 규수 보듯 말이에요. 사돈댁 어른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혼사 이야기도 나누겠다는데 명분은 참 그럴듯했죠. 재현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대요. 당연하죠. 그분들이 상상하는 이태원 떡집 사장의 집이랑 우리가 사는 이 낡고 초라한 마포 아파트는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녀석이 집은 그냥 밖에서 편하게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 배 사장님이 워낙 완고해서 아닙니다. 꼭 찾아뵙는 게 도리입니다. 하고 딱 잘라 말했다더라고요. 재현이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는데 목소리가 기어들어 가더라고요. 어머니 그분들이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대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혼사 얘기도 나누고 싶으시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그 복잡한 속사정을 제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세상에,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격식을 차린다고. 정말 점잖고 예의 바른 분들인가 보다 하고 감격했죠.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사돈이 될 분들이 직접 집에 찾아오겠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그날부터 저는 노점 일도 반나절만 하고 돌아와서 집안을 쓸고 닦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 아들 기죽이지 않게 최고로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드리자고요. 제 평생 모은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화로랑 전복을 사고 마장동에 가서 최고급 한우도 끊었어요. 며칠 밤낮으로 끓이고 조리고 무치고 제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이 늙은 어미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 끔찍한 날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드디어 약속한 그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종로에서 맞춘 그 고운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죠. 재현이 녀석이 큰맘 먹고 사준 거라 옷감이 참 좋더라고요. 낡고 초라한 제 마포 아파트지만 며칠 동안 쓸고 닦아서 구석구석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식탁에는 제가 며칠 밤낮으로 꼬박 준비한 한정식이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죠. 아들 녀석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면서 현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불안한 마음이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배태성 사장, 배유진 사모, 그리고 민지 아가씨가 함께 서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저희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분들은 낡은 복도와 저희 집 현관을 보면서부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긴가 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데 그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게 쓰여 있었죠. 그분들이 상상했던 이태원 떡집 사장의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좁고 낡고 초라했으니까요. 제가 애써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맞이하는데 그 부부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한복 소매 밖으로 나온 손에 꽂히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비단 한복을 입어도 30년 노동의 흔적이 배어 있는 제 손은 감출 수가 없었죠.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그분들 눈에는 그저 고생한 티가 역력한 손이었을 거예요. 배태성 사장이 마지못해 하시는 일은 이태원에서 하고 운을 뗐어요. 저는 아들 녀석의 불안한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활짝 웃으며 정직하게 대답했죠.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홍대역 앞에서 붕어빵 장사해요. 30년 됐지요. 제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쨍하고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민지 아가씨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와 재현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배 씨 부부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먼저 드시겠어요? 하고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대꾸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 거실에라도 앉아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강남에 골프 약속 잡혔지. 민지야, 내 친구는 삼성동 아파트 들어갔다며? 거기가 그렇게 좋다며? 우리가 작년에 스위스 여행 갔을 때 말이야. 저는 제가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그 성대한 잔치상 앞에서 제 아들이 있는 제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굴욕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죠. 재현이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억지로 식탁에 앉기는 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가시방석이었어요.
배 씨 부부는 그 비싼 음식들에 수저조차 대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배유진 사모가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고는 재현이를 쏘아보며 물었어요. 이태원 떡집이라며. 재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제가 대신 나섰죠. 아이고, 그게 재현이가 뭘 잘못 알았나 봅니다. 이태원이 아니라 홍대고요. 떡집이 아니라 그냥 길에서 하는 작은 노점상이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배유진 사모가 폭발했어요. 세상에, 이런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만든 음식을 지금 우리더러 먹으라고 차린 거예요? 이건 우리에 대한 모욕이야.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배태성 사장이 결론을 내리더군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우리 민지는 가문의 격이 맞는 집안으로 보낼 겁니다. 그는 제 아들 재현이를 쳐다보며 경고했어요. 자네 감히 내 딸을 넘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배유진 사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신 우리 민지 앞에 나타나지 마. 어디서 이런 천박한 노점상 집안이 감히. 그러더니 그 여자가 제가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그 한정 식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음식과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딴 무례한 손으로 감히. 그 여자는 악을 쓰더군요. 배태성 사장은 제 아들을 향해 사기꾼 같은 녀석이라고 욕을 했고요. 모든 시선이 민지 아가씨에게 향했어요.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지만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과 낡은 아파트와 제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본 뒤에는 그 아가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부모의 뒤에 서더라고요. 그들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현관을 나섰어요. 쾅하고 문이 닫히고 저와 재현이는 그 엉망이 된 집안에 엎어진 음식들 한가운데 망연자실해서 서 있었어요. 그들이 쾅하고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저와 재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엎어진 상에서 흘러나온 음식물들이 비싼 한복 자락을 더럽히는데도 그걸 치울 생각조차 못했죠. 그날 밤 저는 엉망이 된 것이를 치우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 버렸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재현이었죠. 녀석은 밖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그 엉망이 된 것을 바닥에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와장창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녀석은 그 깨진 유리 조각들 앞에 풀썩 무릎을 꿇고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녀석은 울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가 다 망쳤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속내를 다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제 붕어빵 장사하는 게 제 거친 손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때 자기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요. 자기가 너무 비겁한 놈이라고 저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녀석은 그렇게 한참을 오열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아까 그 사람들이 상을 엎었을 때보다 가슴이 더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이 제 자식에게 부끄러움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죠. 그렇게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홍대역 제자리로 나갔어요.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붓고 팥소를 넣었죠. 손님들은 여전히 제 붕어빵이 제일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저는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재현이는 그날 이후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와 밥도 같이 먹지 않았죠.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그날의 일에 대해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노점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재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주세요. 빨리요. 녀석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못해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가게 문을 닫을 겨를도 없이 앞치마만 벗어던지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재현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녀석은 방금까지 통화를 했는지 휴대폰을 꽉 쥔 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재현아, 무슨 일이야? 제가 소리치며 묻자 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한테서 연락 왔어요. 그 이름이 다시 나오다니. 재현이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회사가 배태성 씨 회사가 지금 파산 위기래요. 상황은 이랬어요. 그 배 사장의 의료기기, 공장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대요. 급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공장 건물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꽉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 건물 소유주가 대출 연장을 딱 잘라 거부했기 때문이래요. 배 씨 집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건물주를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뒷조사를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민지가 재현이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대요. 재현 씨, 그 건물주 너희 어머님이라며? 우리 아빠가 어머님인 줄도 모르고 제발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어머님께 말씀 좀 잘해줘. 재현이는 그 말을 전하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민지 말이 사실이에요? 그 공장 건물 정말 어머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거다. 재현이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30년간 붕어빵을 팔아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요. 90년대부터 푼돈이다 생각하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서 조용히 부동산에 투자해 왔다고요. 그 공장 건물뿐만 아니라 강남이랑 명동에도 작은 상가 건물 몇 개 더 있다. 제 고백을 듣는 내내 재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재현이가 그렇게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아마 평생을 붕어빵 장수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기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던 강남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저는 그저 재현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다시 제 일터인 홍대역 앞으로 향했어요. 제 비밀이 무엇이든 제 일상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날따라 홍대역 9번 출구 앞은 유난히 붐볐어요. 점심시간이 좀 지난 오후였는데도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죠. 저는 어제와 똑같이 30년 전과 똑같이 제 40년 된 붕어빵 틀 앞에서 묵묵히 반죽을 붓고 팥소를 넣고 있었어요. 제 손은 여전히 거칠고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서는 게 보였어요. 그 비싼 고급 세단에서 며칠 전 저희 집에서 그렇게 오만하게 굴던 배태성 사장과 배유진 사모가 허둥지둥 내리더군요. 꼬리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 그 비싼 옷을 차려입고 가문의 격을 따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배태성 사장은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했어요. 배유진 사모는 더 심했죠. 화장도 다 번진 얼굴에 머리는 산발을 해서 두 사람 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절박해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붕어빵 사러 온 것 같진 않은데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두 사람은 제 노점 앞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냥 묵묵히 붕어빵 틀만 뒤집었죠. 그리고 제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순간 그 오만하던 배태성 사장과 배유진 사모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홍대역 길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퍽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무릎을 꿇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어머하면서 걸음을 멈췄어요. 배태성 사장이 거의 땅바닥에 머리를 박을 듯이 소리쳤어요. 사부인아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옆에서 배유진 사모는 아예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회사 좀 살려주십시오. 네,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붕어빵 노점 앞에서 비싼 옷을 입은 중년 부부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라니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였겠어요. 배유진 사모는 이제 제 앞치마 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저희가 어머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 줄도 모르고 감히 바로 그 말이었어요. 위대한 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들의 위선을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봤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제 붕어빵이나 상을 엎었던 제 거친 손에 사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강남 건물과 명동 상가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만약 제가 어제와 똑같이 가난한 붕어빵 장수였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천박한 노점상이라며 경멸하고 있었겠죠. 제 정직한 노동이나 제 인격에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그들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돈에 굴복한 것뿐이었어요. 저는 제 앞치마를 붙잡은 배유진 사모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떼어냈어요. 그 손길에 놀랐는지 울부짖던 그 여자가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무릎 꿇은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며칠 전 그들이 제 집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눈빛으로요. 그리고 저는 제 평생의 노동으로 단련된 가장 평범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는지 두 사람이 순간 움찔하더군요. 저는 제 붕어빵 틀을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 장사 방해됩니다. 그 말뿐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40년 된 제 붕어빵 틀에 다시 반죽을 부었죠.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팥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제 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배씨 부부의 망연자실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다음 손님에게 잘 익은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건네며 말했어요. 1,000원입니다. 마치 제 뒤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요. 배태성 사장과 배유진 사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카메라 세례 속에서 그들은 며칠 전 저에게 안겨주었던 그 굴욕을 수백 배로 돌려받고 있었죠. 결국 두 사람은 굴욕감에 몸을 떨며 비틀거리다시피 일어나서 도망치듯 그 비싼 세단을 타고 사라졌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저는 그저 묵묵히 붕어빵만 구웠어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이 굴욕 속에 도망치듯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계속했어요. 속이 다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이 참 더섭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장사를 마치고 텅 빈 마포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재현이는 이미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녀석은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소문이든 뭐든 들어서 다 알고 있었겠죠. 그날 저녁 저희 두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재현이가 끓인 된장찌개였는데 제 솜씨를 제법 닮았더라고요. 녀석은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밥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워갈 때쯤 재현이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어요. 녀석이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군요. 흘깃 보니 민지 아가씨에게서 온 아주 긴 문자 메시지였어요. 재현이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안 봐도 뻔했죠. 재현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 대신 내가 사과할게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라도 갖는 게 어떨까요?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녀석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붕어빵을 굽고 돌아와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오늘 낮에 그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그 누구보다 당당했던 제 얼굴을요. 한참을 망설이던 재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하고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돈이나 지위 같은 걸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가족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녀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죠.
녀석은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재현이는 말없이 휴대폰을 들어 민지 아가씨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짧았죠. 미안하다.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녀석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제 돈이나 제 건물이 아니라 붕어빵 장수인 어머니를요. 저는 재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녀석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우리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휙휙 불어댔지만 집안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현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녀석이 들어와서 제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저도 한참 보지 못했던 사진첩이었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재현이가 펼친 사진첩에는 녀석이 어렸을 적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유치원 입학식 날, 제가 붕어빵 장사 끝나고 뛰어가서 찍은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날, 제가 도시락 싸들고 간 사진, 중학교 졸업식 날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현이도 제 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 저 이 사진들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한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재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이 거친 손으로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제 학비 대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 다 사주시고 그런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제가 못난 인간이었어요. 녀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가만히 그 눈물을 닦아주었죠. 재현아, 괜찮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게 이해가 돼. 이 세상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제 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재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죠.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홍대역 제자리로 돌아와 붕어빵을 굽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니 학생들이며 직장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참 바빠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인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불쑥 들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돌아보니 세상에 재현이가 서 있는 거예요. 회사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채로 제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를 목에 두르고 있더라고요. 녀석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를 밀어내고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40년 된 붕어빵 틀을 자연스럽게 넘겨받았죠. 반죽을 붓고 팥소를 넣는 폼이 제법이었어요. 어릴 때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가 어디 가지 않았더라고요. 주변에서 붕어빵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총각, 여기서 뭐해? 회사원 아니었어. 재현이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활짝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네, 저희 어머니 가게입니다. 이 붕어빵이 절 키웠거든요. 맛 좀 보세요. 아주 끝내줍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그러자 한 단골 할머니가 다가와서 재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 이 아들이 그 유명한 아들이구나. 선희 씨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도 다닌다고. 정말 효자네, 효자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재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더 열심히 붕어빵을 구웠죠. 그날 장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노점을 정리했어요. 재현이가 무거운 붕어빵 틀을 들고 저는 반죽통을 들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재현이가 문득 말했어요. 어머니, 저 주말마다 여기 와서 도와드릴게요. 회사 끝나고도 시간 나면 올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재현아, 넌 내일 열심히 하면 돼. 이건 내 일이고 내 자부심이니까. 다만 가끔 오고 싶을 때 와서 함께 시간 보내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
이 일이 날 살아있게 하거든.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좋고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밥 먹는 게 좋아. 이게 바로 내 행복이란다. 재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웃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30년 동안 모아온 통장들이 있었죠. 강남 건물, 명동 상가, 그리고 여러 투자 증서들. 하지만 제 눈길이 가장 오래 머문 건 바로 제일 밑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던 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25살의 저는 갓 태어난 재현이를 업고 붕어빵 틀 앞에 서 있었죠. 얼굴은 어렸지만 눈빛만큼은 지금처럼 단단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건 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배 씨 부부가 저를 무시했을 때도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30년의 세월이 제게 준 자신감 때문이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온 세월이 제게 진짜 힘을 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홍대역으로 향했어요. 겨울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노점을 펼치고 붕어빵 틀을 달구는데 단골 대학생 하나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제 인터넷에서 봤어요. 할머니 완전 멋있으셨어요. 그 오만한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대응하시는 거. 아, 그날의 일이 인터넷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올라갔나 봐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셔서 건물도 사시고, 그게 진짜 성공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학생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직장인 아저씨가 말했죠. 맞아요. 요즘 세상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할머니 붕어빵이 맛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정성이 들어가니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참 뿌듯했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민지 아가씨였죠. 녀석은 혼자 와서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도 제 부모님과 똑같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죠. 재현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네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녀석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민지 양, 고맙네. 이렇게 찾아와줘서.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재현이도 결심을 굳힌 것 같고, 자네도 이제 자네 인생 잘 살아가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있다는 걸 말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아이도 이번 일을 통해 뭔가를 배웠겠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뭉클하게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의 존경을 되찾은 건 제가 강남 건물주라서가 아니라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붕어빵을 구워온 어머니라서라는 걸요. 그날 배 씨 부부에게 당했던 그 끔찍한 모욕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후회나 원망이 남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셈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정직한 삶이라는 것을요. 장면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어요. 저는 제 아들 재현이와 나란히 서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죠.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제 손에 들린 40년 된 붕어빵 틀에 머물렀어요. 기름때가 묻어 새까맣고 투박했지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십만 개의 붕어빵을 구워낸 제 어머니의 유산이었죠. 그들은 제 손이 무례하고 천박하다고 했지만
이소는 제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어요. 그들은 제 일이 냄새나고 부끄럽다고 했지만 이 일은 제 삶의 자부심 그 자체였죠. 제 손에 들린 저 40년 된 붕어빵틀은 제 평생의 정직한 노동에 대한 보답이자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빛나는 제 인생의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홍대역 앞거리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면 저는 호떡도 팔고 군고구마도 팔았지만 제일 오래 팔아온 건 역시 붕어빵이었죠. 어느 봄날 오후 재현이가 회사 동료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분이었죠. 어머니, 제 회사 동료 수진 씨예요. 어머니 붕어빵이 유명하다고 해서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라는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재현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아가씨의 눈빛은 배유진 사모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 어린 존경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가장 맛있게 구운 붕어빵을 건네며 웃었어요. 재현이와 수진 씨가 나란히 서서 붕어빵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저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제 옆에서 땀을 닦는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홍대역의 봄바람은 따뜻했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존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돈에 무릎 꿇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직한 노동을 끝까지 지켜냈죠. 40년 된 붕어빵틀,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녀 인생의 가장 빛나는 명예훈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명예로운 삶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직과 존중이라는 가치를 배운 아들 재현이를 통해서 말이죠.